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 5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이미 하나도 없거나 거의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입국한 부부의 바이러스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일본 외교관도 인천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전체 입국자에 대한 변이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 공약인 국토 보유세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인재 영입 행사에서도 내 확신이 100%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최근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틀째 당무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와 당장 연락할 계획이 없고 당무에 복귀하면 대화하겠다고 밝혀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천 대유에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50억 클럽 인물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와 당 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활력이 넘치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임승호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내홍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다녀온 우리 국민 4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YTN 해외 리포트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5천 명을 넘어선 신규 확진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서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3명입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늘면서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24일 4,115명이 최다 확진자였는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이보다도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075명, 해외 유입 사례가 48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는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81%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2명 늘어 723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처음으로 700명대입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84.4%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명 늘어 누적으로는 3,658명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인데 특히 80대 이상이 1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의료 대응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9.2%로 하루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7%, 경기도가 87.6%, 인천이 88.6%입니다. 백신 접종은 접종 완료율이 80%를 돌파했습니다. 접종을 시작한 지 297일만인데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1%인 4,108만 4,744명이 기본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322만 명인데 50대 이상의 14%,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77.6%가 추가 접종을 이미 마쳤습니다. 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 4명에 대한 유전체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정부는 최근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후 확진된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아들 1명, 지인 1명 등 모두 4명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 9시 이후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들은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4명 모두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외에 특이 증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들 부부는 하루 뒤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온 40대 남성 지인과 부부의 10대 아들도 확진됐습니다. 또 이 부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 격리가 면제됐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에 제한이 없어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전파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은 또 부부와 함께 비행기를 탄 탑승객 45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1명은 차들을 방문한 사람으로 부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이 이미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계속 강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변이 검사를 전체 입국 확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FNN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감염자는 지난 29일 페루에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내 오미크론 감염 첫 사례인 나미비아 30대 남성 외교관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들러서 전체 탑승자 가운데 절반 정도 새로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공항에 경유할 당시의 동선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국민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계적 등교 확대 기간에 학교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상황은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0명대에 이르고 학생 확진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어렵게 시행한 전면 등교가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에 그친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추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시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적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각 지역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이 충분하게 확보됐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비상연락과 이송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고 있는지와 재택치료자 대상 전담 공무원 지정이나 자가이탈 여부 확인 등 격리 관리 현황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처음 확진된 뒤에 46명까지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등 수도권 병원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병원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곳 집단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병원에선 상태가 악화한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구급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기 평택시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또 저 멀리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까지 옮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지난 19일 병원 물리치료사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지자체 집계 결과 병원 직원 22명과 환자 24명 등 모두 46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들이 물리치료사에게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접촉이 이뤄져 감염이 전파된 거로 보입니다. 일부 환자 보호자는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데다 병상 부족으로 격리가 길어지면서 환자 상태가 악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시는 시설 방역 작업을 마치고 이틀 간격으로 환자 전수검사와 추적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20일 병원 간병인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15명과 또 24명이 감염됐습니다. 종로구 어르신 돌봄 시설 관련 15명, 경기 고양시 요양원 관련 19명 등 어르신이 머무는 시설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늘고 있다며 올해 안에 6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중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인 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를 넘겼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90% 가까운 병상이 다 찬 상황인데요. 오늘 0시 기준 하루 넘게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840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의료 대응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새 3배가 늘어난 만 174명이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키트를 포함해 의료 인력과 심리 상담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동거 가족까지 외출이 제한되는 데다 병상 부족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위중증 환자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체 5,100여 명, 특히 수도권에서만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나와서 검사를 진행 중이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들이 5,000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미리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매우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유행 상황을 완화시킬 만한 그런 조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도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이제 유행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서만 4,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고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모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네. 얼마까지 더 늘어날까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을 이번 주에 이제 넘게 되면 예. 12월 중순에서 12월 말에는 7,000명 정도 확진자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방역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안 됐을 때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그럴 수 있고, 또 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확진자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는 일단 중증 환자의 숫자를 줄이는 정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번 겨울 내내 이제 뭐 한 4,000명에서 7,000명대 확진자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중증 환자 병상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유행 자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시행하지 않고서는 일단 병상 부족에 관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 수를 줄이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백신 접종률이 80%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 네.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는 것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고연령층의 예방접종 효과 결과가 지난주에 네. 한번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75세 이상의 예방 효과는 뭐 2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방 효과는. 예. 다만 중증 예방 효과는 80%로 유지가 되지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이미 28%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60에서 74세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한 45%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중증 예방 효과 80%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령층에서의 돌파 감염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중증 환자 발생이 그래도 80% 유지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초기에 맞았을 때는 90% 넘었었거든요. 네. 그때 중증 예방 효과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미접종자 1,000만 명에서 나오는 숫자, 확진자 숫자에 또한 돌파 감염으로 인한 숫자까지 합쳐지니까 지금 이제 뭐 5,000명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하면서 사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시긴 했지만 위중증 환자를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었을 때 대부분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9월, 10월에 위중증 비율을 가지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9월, 10월에 예방접종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여서 그 당시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한 1% 내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미접종자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증화 비율이 한 2%가 넘는 상황들이어서 거의 그렇군요. 2배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백신 접종자에서
이런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 예측이 덜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의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먼저 차기 시작했던 거고, 그럼 거기에 이제 중환자실이 차 있는데 5천 명 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중환자실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서울만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절반은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고요. 네. 지금 병원 내에서도 이 중환자실을 가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병상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런 상황 네. 아닙니까?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병원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병동에 중환자실 거의 차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병동 중환자실 다 차 있다 보니까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된 사람도 꽤 있거든요. 지금 응급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환들이 대부분의 그 대학병원의 중환실에서 거의 한두 명씩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상 배정을 못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네. 그 숫자는 이미 중환자실 이용자로 이제 카운트도 안 되는 환자들이 벌써 몇십 명 정도는 지금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이라는 치료를 거죠.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는 분도 생기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응급실에서라도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야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죠. 아, 예. 응급실에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재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집안에 있다가 상태가 나빠진 사람 우선 병상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만 병상 배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응급실에 발생했거나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발생한 환자들은 그래도 의료진들이 환자를 봐주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봐. 아. 거의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숨겨져 있는 중환자들이 현재 중환자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현재 발생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응급실이라던가 요양병원에 그래도 의료진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과 좀 조치를 취해 나가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응급실이야 뭐 어차피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진이야 중환자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네. 이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이라는 데는 주로 만성질환자들이 이제 회복기에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만약 이송이 안 되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이 발생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꽤 장기간 입원하셨던 분들이다 네. 보니까 예.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걸려 상태가 나빠지면 그냥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 숫자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 일부는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카운트되는 그런 사망자도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 시내 주요 5대 상급병원의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주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을 못 받으면 일단은 이제 수도권 안에 인천이나 경기로도 보내는데 거기도 차면 대전이나 충청 지역까지 보내고 있고요. 일부 강원도에 간 환자들도 있고 이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부산까지 이송되거나 대구까지 이송된 환자도 꽤 많이 좀 현재 이송이 되고 있는데 다만 네. 중환자들은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이송하는 과정 중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일단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뭐 CPR 상태 바로 이제 뭐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상황 발생했던 적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어떤 장기간 또한 오랜 곳으로 이제 이송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겠네요. 이제 수도권 예. 내에서의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들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계속해서 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병상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거리두기 강화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병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일단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 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조금씩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예. 근데 그래도 그게 확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그렇군요. 하고 또한 예. 병원 내에서도 병상을 확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력도 재배치를 하고 인력도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2, 3주 길면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려야지 네. 간신히 병상을 확보하는데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시간 안에 이제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중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더 문제는 저는 걱정하는 거는 중환자 병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중환자 병상이 바로 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환자가 늘어나 있을 것 같은 상황. 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든 중환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한 12월 내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월 내내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환자 수가 줄어야지 중증 환자 수도 줄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환자 제일 수가 중요하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 수가 같이 따라서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재택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재택 치료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재택 치료하다가 악화되고 그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 재택 치료를 넓혀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네. 확진자 범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코로나19가 워낙에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전체 80%를 차지하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환자 중에서 생활치료센터 외에 진짜 병원이나 중환자를 이용하는 퍼센트가 30%가 넘기는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병상을 좀 이제 과하게 쓰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는 확장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택치료 중에 당연히 악화될 만한 환자들이 있기는 있죠. 예. 근데 그 환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서 아. 만약에 치료에 문제가 되거나 치료가 늦어져서 뭐 사망한다든지 또 중증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재택치료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병상이 비면 적어도 재택치료 중에 응급 환자를 가장 최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처럼 중환자시 더 차간다 그러면 재택치료 환자가 제때 이송이 못하는 상황들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택치료를 전담해서 같이 보건소랑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좀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좀 재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네. 그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병원이 재택치료 전담 병원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환자들 한 50% 정도는 재택치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현재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이미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많을 때는 한 280명 정도까지 280명이요?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재택치료가 원칙으로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오진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배정된 환자만 보고 있는데 280명인데 미배정 환자가 영등포구만 해도 한 100여에서 200명들이 미배정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 이제 재택치료를 이제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숫자가 뭐 많을 때는 400에서 5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명이서 감당을 하시나요? 현재 이제 5명 이제 의사 5, 이제 간호사 5이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너무 늘어나니까 3명을 좀 증원을 해줬습니다. 8명이 네.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8명으로도 지금 500명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행여 저희가 놓치는 게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환자들 관리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송이 제때제때 돼서 큰 예. 사건은 있지는 않았지만 이송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까 봐 계속 저희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거 말고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적 인원 제한들 이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미접종자의 감염 자체가 중증 환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접종자의 숫자를 확실히 줄이는 정책은 반드시 예. 바로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네. 방역 패스 조건 강화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그렇습니다. 영업 예.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도 지난주였으면 적어도 이제 사적 인원 제한이라든지 방역 패스 강화 수준 정도로 일단은 시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네. 지금의 병상 상황은 거의 이제 최악의 위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한 그런 것도 동원하지 않고서는 1, 2주 내에 이 상황을 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상계획 자체가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상회복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움직일 조짐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거의 열흘 전부터 지금 모든 회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일단은 그 확진 환자 또는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계속 건의는 되지만 계속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들이 건의하는데 윗선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예. 그 윗선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나마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수도권에서 지금 4+6으로 모이는 거를 뭐 2+6 정도로 뭐 낮추자. 그러니까 이제 접종자 6에 미접종자 2 정도 되는 게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게 일주일 늦어졌고 비상계획을 이미 실행해야 되는데 비상계획은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인데 비상계획 초기 조건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전국이 이미 중환자 75% 넘었고 병실도 70% 넘은 상황이면 이거는 이미 초기에 단계적 일상회복할 때 비상계획 하겠다는 수치를 넘어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했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넘어갈 때 방역의료분과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비상계획을 제대로 준수할 것들을 믿고 시행을 하자.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방역의료분과에 있는 많은 의원, 뭐 저를 포함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사퇴 여부도 고심하고 예. 계시는 거군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 여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듣는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정부가 빨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서 금융시장까지 출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나이지리아 갔다 와서 의심 사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변이에 대한 이제 검사를 사전 PCR을 돌렸는데 변이의 패턴 자체가 기존의 변이 패턴과 다르다라고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군요. 아마 예. 유전자 전장 검사를 통해서 아마도 오미크론 변이라고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국내에는 일단 첫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격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촉자도 있을 거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45명 중에 한 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고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도입된 사례는 다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강범위하게 이제 뭐 자가격리를 시키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억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야 우리가 초기에 뭐 코로나 이제 유입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역이긴 하니까 어떻든 예, 이제 예. 막아낼 수는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전파력이 델타보다도 강한 게 정말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도 이제 맞다고 얘기가 된다면 그러면 델타 변이의 이제 과거의 길을 걸을 거거든요. 예. 델타 변이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돼서 아시아권 국가들을 먼저 소용돌이에 빠뜨렸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미국으로 전파된 이후에 이제 국내로 이렇게 역유입되는 이런 네. 과정들을 같이 거쳤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유럽하고 미국이 확산돼서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밟을지 말지는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의 경과를 보게 되면 대충 예측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 고려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를 현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게 맞잖아요. 네. 일단은 알려지기로는 전파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네. 3배에서 5배 정도. 네. 치명률은 아직 확인을 할 수 없는 않는 상황이고. 상황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생각해 보면 지난 6월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처음 들어왔을 때요. 몇 명 없었는데 지금은 100% 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미크론이 만약에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하다. 그리고 일부 중증화 비율이 높다거나 또는 백신의 효과를 델타보다 더 많이 낮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들이죠. 예. 일단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률 충분히 올려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중증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스터샷을 지금 현재 델타 때문에도 열심히 맞아야 되는 거지만 네. 오미크론 때문에도 열심히 맞으면서 버티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백신들이 개발이 되면 그런 백신들을 빨리 이제 확보를 해서 또한 이제 다음번 이제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해당되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결판나는 거는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대충 어느 결정이 될 거거든요. 예. 한 달 동안 정보 수집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대응해야 될지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네.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 추가 접종 말고 또 다른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의 유행 상황 자체는 일단 먼저 안정화시켜야 새로 네. 유입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지금의 유행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예. 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되어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백신의 효과를 얼마나 떨어뜨릴 건지 예. 그래서 그것들의 연구가 종료가 돼야 그 이후에 우리가 백신을 새로 맞을 건지 현재 백신을 이용할 건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중증 비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만약에 뭐 사망 비율을 높이는 그런 변이로 확인된다 그러면 현재 중환자 의료 체계를 지금도 델타 때문에 이 상황인데 델타보다 만약에 더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현재 의료 체계 자체를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여러 가지 숙제들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에서 여행 갔다 온 분들 모두 다 함께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남미에서 온 분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입국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예. 또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내국인 입국 금지를 못하니까 뭐 시설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확진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네. 변이가 있는지 여부를 또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오면 더 위험한지를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입국 금지 또는 이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침들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요. 유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가 현재 지방에서 머물며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인재를 추가 영입하면서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칩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요? 네, 패싱 논란이 불거진 뒤 어제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한 이준석 대표, 어제 측근들과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를 만나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격려차 방문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를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 방문 일정을 이 대표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대표 측은 오늘 상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대화를 나눠보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충청 방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첫 일정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뒤에 아산 폴리텍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과 만나 지방기업 환경 개선과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 등을 강조했고요. 이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당정청의 탁상 행정을 비판하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거리로 나선 윤석열 후보는 천안 문화공원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인재 추가 영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30대 워킹맘이자 국방과학기술 전문가인 조동현 교수를 1호 인재로 영입한 이재명 후보, 오늘 추가로 선대위에 영입하기로 한 청년 인재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인공지능 개발자 김윤기 씨와 데이터 전문가 김윤희 씨, 또 뇌과학자 송민영 씨와 인공지능 연구자인 최예림 씨입니다. 모두 2030 세대 청년들인데요. MZ세대 전문가인 이 청년들 선대위원직을 맡게 됩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은 물론 선대위에 청년들의 요구를 활발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문제인데도 청년들의 문제도 기성세대가 결정합니다.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 진행 상황도 짚어보죠.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었는데요. 여야는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는 민주당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이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또 민주당과 정부 사이 예산 협의 역시 예산 규모를 두고 견해 차이만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시한을 결국 넘기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올라온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다만 여야가 오늘 담판을 해서 수정안을 마무리한 뒤에 이를 내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여야와 정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쯤부터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 패싱 논란 속에 당무를 거부하고 현재 부산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근 당내 돌아가는 상황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모시고 흔들리는 국민의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호 대변인이 지난 7월에 토론 배틀 예. 나는 국대다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에 올랐는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면서요. 뭐 아무래도 제가 SNS 글을 작성한 취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선대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또한 네. 이제 당의 중심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로부터 윤석열 후보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네. 과정에서 조금은 선대위 구성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국민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임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까? 많이 답답한 것 많이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인 것 같죠? 예. 사실 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당무 거부하고 부산으로 예. 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잠적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대표실에 연락을 취해 보니까 순천 쪽으로 일정을 이동했다라고 아, 하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순천으로. 예, 그래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순천 네. 쪽으로 이동한 것이 맞다라고 맞대요? 이제 예. 대표실 측근에서 이제 소통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대표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약간의 해석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며칠 전 SNS 글을 작성하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한 것을 이제 본인의 행동을 옮기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의도성은 제가 없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당대표를 패싱하는 모양새가 일부 있었고 또 특정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는 어떤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익명성을 빌려서 비판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요. 이번 선대위 갈등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 갈등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개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도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 후보와 대표는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렇군요. 그 전에 신림역을 방문했을 때 보시면 굉장히 친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이제 측근들이 익명성을 빌려서 언론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당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익명성을 빌려서 계속 하게 되다 보면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지목이 되고 그 다른 분들이 또 상처를 입는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순천으로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쐬러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무 거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 쐬러 갔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 쐬러 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쨌든 그런 SNS 글을 남기고 간 이후에 언론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대표실 측에서는 거의 차단을 한 상태고 저희 대변인단과의 소통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뭐 바람을 쐬러 갔다라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갔잖아요. 예.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갔어요. 예. 장제원 의원 사무실, 장제원 의원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비서실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보세요?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는 장제원 의원이 또 없었다고 하거든요. 우선 대표실의 공식 입장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에 이어서 순천을 방문하는 것이 공식 입장은 이제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일정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변인으로서 그 해석에 동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장제원 의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관계는 저는 나쁘다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비단 뭐 장제원 의원한테 불만이 터져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고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입당 이후에 계속 쌓여왔던 것들이 뭔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만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 앞에서 영역 싸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거든요. 지금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영역 싸움이라기보다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선대위 조직을 가져감으로써 조금은 어긋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SNS 글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차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나치게 큰 조직을 가져다가 보면 그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후보의 매력이 가려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후보의 메시지와 어긋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으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우려가 실제로 조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글을 하나 올리고 부산으로 갔고 지금은 순천에 가 있는 건데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날에 초선 의원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그 글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음주 중에 어떤 그걸 올려가지고 그런 음주 행위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뭐 회식 자리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다소 비난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올린 취지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본인이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만이 쌓였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뭐 여러 언론에서 분석하다시피 언젠가는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다소 앞당겨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승호 대변인이 보기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의도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뭐 일정에 대해서 통보가 없다거나 또는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패싱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여지는 분명하다. 그것이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의도가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평소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그리고 1대1의 소통 관계를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초선 의원 총회에서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임승호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지금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 뭐 이런 글을 남기시기도 했거든요. 사실 어떻습니까? 문고리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질 필요는 있지만 뭐 일부 초선 의원들과의 최근 회동에서 이런 비판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조직 구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신임을 받는 분들이 대거 포진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소 어떤 당 전체의 의견이 차단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비판을 조금 당 전체가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 본부장이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그리고 홍보미디어 본부장이 또 상임선대위원장이 뭐 민심을 훑어보러 간다고 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적도 받을 만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저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 측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지점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위 당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봤을 때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두 해가 되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 앞선 보도도 있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인사를 끌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선대위 구성에만 3주를 끈 이 상황에서 저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어떤 측이든 감정의 골을 조금 추스려 놓고 한 발씩 물러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청년 유권자들의 이게 외면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저변에 깔려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몰려드는 젊은 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라고 글도 올리셨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때 탈당 러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탈당 러시가 이어지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한 바는 없는데 분명히 주목해야 될 지점은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2030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후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에 대한 지지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것은 저희 당에 있어서 오히려 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전폭적인 20대, 특히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지지 후보 없음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당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저희도 엄중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청년들을 영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경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심판의 대상이듯이 저희 역시 국민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글을 썼던데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맞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탄핵 문제에 있어서 저희 당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어쨌든 예. 한번 심판을 받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후에 과거로 그러니까 과거의 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 세대는 더 이상 특정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지지를 보내는 층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언제나 심판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는 부산에서 순천으로 이동을 했고 예. 관심사는 언제 서울로 올라와서 당무에 복귀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일 복귀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내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기가 꺼져 있다 이렇게 말도 하고. 대표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는 상황이 윤석열 후보도 조금 직접적으로 소통은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권성동 총장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지방 일정이 계속 잡혀 있어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1대1 회동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 내용을 임승호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앞서 곽 전 의원이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구속심사를 받고 나선 곽 전 의원이 인터뷰에 응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심사는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심사를 마친 곽 전 의원은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호송차를 타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 곽 전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 근거를 내놓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검사들 생각은 하나은행 그 김정태 회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네, 곽 전 의원은 또 자신 외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김만배 씨를 한 음식점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며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혐의 소명 여부 외에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고요? 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에도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당시 손 검사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심인데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 일부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영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급 간부와 공모해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과 전달을 지시했다고 표현됐던 부분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측과 3차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내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보복성 인신 구속을 하려 한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도 내일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무튼 방문을 좀 정상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원 대표가 결정을 못해서 오전 중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오후에 당사의 대표방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나는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30대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서 오늘은 2030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청년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 내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에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저런 상황,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 11월 5일이었거든요. 네. 지금 20일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대위가 제자리를 안 잡은 것 같아요. 예.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대표와 이제 거의 극한적인 갈등, 대표가 거의 당무를 거부한 상황.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맥락이 있죠. 윤 후보가 이제 당에 입당할 때부터 이른바 기습 입당, 그때부터 패싱 논란이 있었고,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두 가지 사건은 불거진 건 있죠. 네. 충청 방문하는데 언론 보고 알았다, 이 대표가. 패싱 그렇죠. 논란이다. 예.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걸 반대했는데 또 그걸 이제 했다라는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표와 후보 간의 이 권력 다툼의 성격을 가졌다고 봐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이나 당무는 사실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가 다 갖게 돼 있는데 예. 과거의 당대표 이명박 박근혜 후보 때 당대표가 강재서 황우려 대표였는데 근데 그분들은 존재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 대표는 상당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윤 후보 측에서 비판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곰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까? 좀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리 당 대표가 이제 당무조차도 우선권을 후보가 갖는다 하더라도, 네. 전 당 대표도 일단 당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전당대회에 의해서 선출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행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수긍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당 대표가. 예. 과거는 그게 이제 문제가 없이 당 대표들이 인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뭔가 대선 이후에도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 후보도 윤 후보 측대로 후보 우선인데 왜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는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후보 측에서는 이제 2030이 중요한데 왜 2030의 표심보다는 자꾸 측근들만 챙기는가라는 비판이 이 대표 측에서 있는 거거든요. 네.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권력 다툼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유권자들 눈에는 권력 다툼으로 네. 보인다. 예. 당연하겠죠. 네. 새로운 뭐 정책 비전 이런 그런 게 게 별로 보이지 않고.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윤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상당했잖아요. 거의 다 날려버렸어요. 네. 그건 무슨 책임입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세요?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는 전제, 예. 국민의힘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그리고 만약 그 윤 후보 측에서 볼 때는 그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네. 그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의 자명이 이틀째 계속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준석 패싱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님께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네, 선대에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후보의 말은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예. 민주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사불란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이제 합의를 모색해 가는 과정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 이게 아니다. 일상시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 말이 틀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대표와 후보가 지금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게 너무 오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당무 거부라는 게 벌써 사흘째, 나흘째 되고 있고 네. 그럼 이건 일단은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이기기 위해서는 후보가 더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이건 좀 후보가 좀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표도 이게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양쪽에 잘못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 소통의 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충청 방문하는데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러지만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는 충분히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신들끼리 그 양쪽의 그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이 정치적 갈등은 거기서 출발해요, 사실. 근데 네. 기자들이 지금 기자들의 일문일답 잠깐 네.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추가 질문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무 거부가 아니라 지금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을 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 답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이 민정을 시찰하러 그야말로 예. 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사태의 예. 본질이 있는 대로 인정하고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러이러한 아쉬움이 있고 그쪽도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후보로서 부족하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빨리 갈등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예. 바란스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이 사안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건 좀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부산에 나타났잖아요. 네. 장재현 의원 사무실도 가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말로는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하면서 노력해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정의화 전 의장을 왜 만났을까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편에 섰었죠. 그랬죠. 지난번 예, 얼마 안 된 예. 얘기죠. 큰 의미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당의 원로고 국회의장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을 좀 뭐 상의도 할 겸 예, 지금 저희 예. 취재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SNS로 답을 네.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좀 이제 자신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좀 숙일 필요가 있어요.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윤 후보에 대한 소남이 있고 너무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 위주로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정의화 전 의장의 네.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하면서 좀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건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대표보다는 윤 후보가 나이는 많지만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갈등이 아주 그냥 거기 완전히 갈등의 도가니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에 있을 땐 그런 일이 별로 필요 없었잖아요. 더구나 검찰총장 같은 건 검사 동일체 원칙도 있는 거고. 네.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 대표가 또 이게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처음에 이 대표를 이해하다가도 이 행동이 오래 가면은 이 대표가 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선거 국면이고 지금 건건 일척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대표가 너무하는구나. 아무리 대표를 이해하려 해도 이런 생각이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 대표도 이제 일찜에서 올라와서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봉합해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화 전 의장의 말이 일리가 있죠. 앞서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호 대변인 말로는 지금 또 순천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순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정의화 전 의장은 곧 상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순천까지 갔다는 걸로 봐서는 뭐 오늘 내일 귀경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민자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 김영삼 대표 시절에 네. 3당 합당 1991년 옛날, 그 예. 옛날 얘기예요. 근데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가 얼마나 싸웠어요. 민주자당 내에서 한지원 네. 세 가족 그래가지고 네. 그때 김영삼 대표가 당무 거부하고 내려왔었잖아요. 마산에.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장악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예. 그다음에 2016년도 아까도 화면에 그랬죠. 나오던데 예. 김무성 대표가 뭐 옥세가지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옥세가 없어요. 그때 이제 당 대표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 김무성 대표가 당시 대표가 이건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적당히 빨리 하고 자신의 이미지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으면 올라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있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왜 그 사무실 갔을까? 저는 그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옆에 장제원 의원이 많은 좋게 말하면 조언. 예. 이 대표 측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이제 자꾸 뭔가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갈등에 상당히 그 중심 인물일 수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없을 때 거길 기습 방문을 해가지고 예. 뭔가 항의, 강력한 비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무실 왜 갑니까? 일부러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가 네. 정치를 아주 강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주 그 정치행위다. 정치행위다. 아, 저 그렇게 봅니다. 일반으로는 잘 안 가잖아요. 가기 싫은 데를 왜 갑니까? 예. 일부러 갔잖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는 사람 때문이거든요. 이 윤핵관에 대해서 윤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권선동 사무총장은 뭐라고 했는지 자, 인터뷰 내용을 듣고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요? 저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저죠. 제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앤다는 발상은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자리는 항상 비워두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비어있다. 선거판에는 뭐 자기가 핵심이다. 자기가 모든 걸 자주주장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보로 밝혀졌거든요. 네, 권순호 사무총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 아직 비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뭐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없애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상 없애고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얼마든지 상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거 이건 꼭 무슨 권선동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자가 그렇게 핵심 관계자라고 썼다면 분명히 알려진 인물일 겁니다. 알려진 인물이겠죠. 우리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뭐 청와대 관계자,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말이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정제된 발언들도 아니고 결재를 받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오늘도 외부 인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자, 왼쪽. 앞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젊은 청년 보좌관이 책상에 더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고 또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들의 애환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꼰대구나 나도. 영원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언젠간 꼰대가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30 영입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청년층에 곡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인재 영입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그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출신 예, 조동현 그렇습니다. 씨 영입했고, 조동현 교수? 조동현 교수,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인공지능 뭐 데이터 전문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되게 2030들이고 예. 요즘은 2030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AI 개발자, 네. 데이터 전문가, 뇌공학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그 청년 세대가 지금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네.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제 청년 세대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예. 양당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지금 거기에 아직 시동이 잘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주당은 지금 막 앞서 나가는데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이 그게 좀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뭔가 쇄신하게 느껴져요. 쇄신하는 거는 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렇군요. 네.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바로 알자. 그래서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에서는 충성 경쟁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책을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가 책을 들고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랬던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SNS에 올린 사진, 글입니다.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당 대표니까 예. 자신의 소속당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정치라는 게 약간 말이 과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예. 이 책을 선전하면서 지금 좀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그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건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예. 특정 인물을 과다하게 좀 이렇게 앞세우는 거 그런 건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바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화 작업이라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우상화 작업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은 집권 여당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공모하는 건 제안은 좀 충성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고 나서 제가 아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제가 네. 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어쨌든 과하면 안 좋아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선전, 홍보, 정책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특정인의 개인의 인간성, 뭐 자라온 과정 이런 거에서 지나치 인간 자체를 자꾸만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 폄하가 안 좋지만 폄하도 안 좋지만 폄하의 반대말 우상화하는 거 예. 이런 거 다 불편한 거거든요. 지나치게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싫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과하게 그 사람을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무슨 책을 해서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과거 박정희 시대 때나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건 그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유불급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부터 권리당원 게시판을 잠정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그 폐쇄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들 간에 갈등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일단 폐쇄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워낙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지지자들, 제가 그 지지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설령 후보를 했던 사람이 승복을 하더라도 그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간의 어떤 자발적인 연대나 동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예.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른바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게시판을 차단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일단 당 입장에서부터 워낙 갈등이 치열해지면은 오히려 이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효과, 원심력이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원심력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불가피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 봉합하고 그 내에서 조정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장에서 도태되게 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듯이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게시판을 차단하는 거는 그거는 후보 선대위에서는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급하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선대위의 그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 그런 건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사실상 철회했잖아요. 철회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 대표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하려다 만다. 자꾸 철회를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연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서리근 정책을 남발하는 거 아니다 이런 지적.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낼 때는 예.
공약이라는 것도 뭐 다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네. 최대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내야 되는데 네. 조금 이제 성급하게 내는 측면이 있어요. 주사일제도 그랬고 음식점 총량제도 그랬고 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학교를 안 나온 청년들 뭐 1,000만 원 줘서 세계 여행 시킨다 다 철회했거든요. 그랬군요. 이런 게 예. 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은데 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그게 여론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또 걷어들이니까 유연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너무 직자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금방 또 걷어들이고 또 사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중해야 돼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고 예. 일단 철회하는 것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잦으면 빈번하면은 그런 오히려 비판이 따를 수가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면서 반성하는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강조하면서 계속 사과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이렇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돌아보고 성찰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게 좀 진정성 있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사과를 즉각 하니까 네. 너무 빨리 대응한다는 그 신속성은 좋은데 예. 보기에 따라서는 별로 진정성 없이 그냥 사과는 뭐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비판자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역시 모든 게 이 접점을 찾아가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발표하기 전부터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2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감염도 이미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The target that we've set ourselves is to offer a booster to everyone eligible by the end of January. 프랑스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1일 코로나19 확진이 5만 명가량으로 주말에는 3차 유행 때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사례도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연합 1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은 40여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오미크론을 보고하기 전부터 이미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안에서 더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각 나라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만 국경을 봉쇄해왔습니다. Any further damage is done on our economies and to the livelihoods of our people. There is no scientific justification whatsoever. 네덜란드의 발표로 오미크론이 언제 어디서 처음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며 세계 각국의 방역 대책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새로운 변이의 위협은 이제 우리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브라질에서도 오미크론 양성이 확인되면서 남미와 아시아를 포함한 전 대륙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WHO에 처음 보고한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죠. 열흘 전만 해도 몇백 명대에 불과하던 확진자는 단 며칠 만에 1,000명, 2,000명대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4,000명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제 대유행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남아공, 대통령까지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This is extremely sharp of a rise in infections in a short space of time. If cases continue to climb, we can expect to enter a 비관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That higher transmissibility is likely. I'm expecting we'll top over 10,000 cases by the end of the week per day.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의 하늘길도 닫히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나라가 남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요. 아예 입국 자체를 통제하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죠.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하늘길까지 차단되고 있는 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임석 YTN 리포터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터님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남아공 안녕하십니까? 한인섭 리포터입니다. 예, 현재 하루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날짜로 4,373명이 확진되어 전일 대비 2배가 증가됐습니다. 예. 남아공 정부나 보건 관계자,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태를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남아공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정확한 그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앞으로 2, 3주 내에 정확한 그 원인 규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4,300여 명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안에 맞습니다. 오미크론 그 변이 확진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통계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72%를 차지하는 가우탱 지역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 보고된 게 남아공이다 보니까 남아공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린 환자의 특징이 매우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언론과 전문가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과학자들이나 보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단한 경미한 미열과 두통 정도, 마른 기침, 식은땀 정도로 느끼고 있고 미각이나 후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증상 자체는 뭐 좀 특이하지만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불안해한다던가 뭐 그래서 사재기 같은 혼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전한 남아공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남아공에 있는 그 한인들은 약 3,000여 명이 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에서 시시각각으로 오미크론에 관계된 정보를 각 한인회에 전달하고 이 한인회는 교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민들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 자체는 상당히 황폐할 것 같거든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남아공이기도 하고요. 현재 좀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공항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케이프타운 국제공항이 너무 썰렁하고 출국자들이나 입국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어제 보였습니다. 예. 검문 검색도 강화되고요.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공항은 가보셨고 길거리는 어떻습니까, 리포터님? 남아공 도심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많이 모이는 것을 꺼리하고 사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 마스크를 남아공 현지에서 잘 안 쓴다고 들었거든요. 대규모 도심 지역에는 그 백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라든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오미크론의 그 발원지가 에이즈 환자 아니겠습니까? 예.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흑인 빈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아공 정부에서 어떤 통제나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남아공이 워낙 빈부격차가 좀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마스크가 부족한 지역도 있는 것 같군요.
네, 예. 대부분의 흑인 지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남아공 대통령도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저녁 8시에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거나 떨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하라고 권유했고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아공은 성인 35.6%가 백신 접종을 했고 41%가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6.5% 정도가 지금 백신 접종을 한 상태고 백신 접종률도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좀 남아공에선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백신 구하기도 힘들고 했는데요. 지금은 만 12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아공이 백신 접종률이 다행히 높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안 부족합니까? 백신은 충분합니다. 백신은 충분한 상태고 그러면 지금 일상으로 다만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어떤 관념으로 백신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앞서서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봉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내놓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아공은 지난해 그 3월 27일 날 봉쇄령을 실시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네. 지난 7월 델타 바이러스가 한참 성행할 때 하루 2만 6천 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때는 하루 100명, 200명 정도 확진자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300명, 600명, 어제 날짜로 드디어 4,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방역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번 주말에 10,000명이 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변임 의심 사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조금 공포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네네. 한국에서도 꼭 알아야 하거나 좀 참고할 상황, 남아공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아직까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람은 남아공 정부 말에 의하면 현재 77명에 불과합니다. 예. 더 연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나 알리고 싶은 내용은 아직까지 남아공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다행스럽게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큰 소요 사태나 어떤 우려 없이 일상생활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오늘 밤에 방역당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남아공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인선 YTN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승무원은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열차가 지나는 모든 구역에 CCTV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을 비추는 CCTV.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자 한 남성이 CCTV를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다급하게 CCTV를 돌려본 남성. 여성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남성 김모 씨는 지하철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갔고 쫓던 여성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하라고 열차 차장에게 열차 내부는 물론 승강장 CCTV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오히려 불법 촬영에 악용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자 생각해서 수사 의뢰를 포함해서 저희 공사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단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병상에 있는 피해자가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피해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인천 노년서 서창지구대 경찰관 2명에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공장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탄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진내면에 있는 공장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로 숨기려 하다 5개월 만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 21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살면서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55살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넘어져 숨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부검을 통해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신진도에 정박 중인 40톤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배 일부가 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초속 6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철물점 옆 2층짜리 공장 건물로 번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해 급식과 돌봄 업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 중구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끝내겠다면서 처우 개선 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피임을 왜 안 했느냐면서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후부터 원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원장의 폭언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장모 씨는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육교사는 지난해 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 이곳에서 1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원장에게 미리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피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당한 겁니다. 급기야 원장은 장 씨의 결혼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채용 당시 결혼한다고 했으면 아예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사실 결혼한다고 했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근데 원장님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이거는 원 운영하고 직결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해? 말도 안 되지. 육아휴직을 거절당한 뒤 장 씨는 원장이 일거리를 몰아주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임신부인데도 저녁 식사도 없이 야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 근무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장 씨는 구청에 원장의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추경이 있는지 몰랐고 본인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본인이 양해를 구한 거지 안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YTN 취재진은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원장 측의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장님 좀 만나 뵙게 해달라고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원장님 오늘 반차 언제 오시는데요? 장 씨는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병가를 낸 뒤 집에서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생후 20개월 아기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양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 역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은 몸에 끔찍한 학대 흔적들을 간직한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아버지 양모 씨가 아기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재판 첫날 법정에서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어떤 형벌을 가해도 어린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의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도 청구했습니다.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기 친어머니 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은 범죄를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단체 회원들 쪽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서 정인이 사건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등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선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청구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오는 22일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물 위에 뜬 상태로 빠르게 운행하는 선박, 일명 날아다니는 배를 위그선이라고 부릅니다. 수면 150m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위그선이 국내 기술로 상용돼서 해외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프로펠러에 날개까지 단 비행기처럼 생긴 배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합니다. 수면을 스치듯 날아 어느새 150m 상공까지 날아오릅니다. 사람을 8명까지 태우는 선박은 바다 위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국내 중소업체가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든 위그선입니다. 위그선은 저고도 비행과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B타입 위그선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성능이 우수한 위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그선은 빠르게 이착륙할 수 있어 해상 순찰이나 인명 구조 등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국내 공장을 방문해 위그선 성능과 기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Indonesia sangat memerlukan peralatan ini untuk kepentingan keamanan, untuk kepentingan rescue, dan untuk kepentingan kelancaran hubungan antara pulau ke pulau. 수면 150m 높이까지 날 수 있는 위그선 상용화 기술은 국가 핵심 연구 분야로 유럽과 중동 국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위그선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시장에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여파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14% 상승한 2,899.72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지만 외국인이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8.7원 내린 달러당 1,179.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단 이탈로 논란을 빚은 IBK 기업은행 섹터 조성화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조성화 측의 요청에 따라서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상벌위원회를 10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화 변호인은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배구연맹 측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해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야구의 이종범과 이정후, 농구의 허재 3부자처럼 최근 스포츠계에 2세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아빠가 지도하고 아들이 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어쩐지 똑 닮은 뒤통수, 옆모습도 얼굴까지 판박입니다. 포항 김기동 감독의 친아들 김준호 선수가 지난 주말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만 19살에 처음 밟은 프로 무대에서 김준호는 주눅든 기색 없이 유효 슈팅 2개를 날렸습니다. 아빠의 등번호 6을 2번 찍은 66번을 달고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겁니다.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수비 열심히 하면서 쉽게 연결 잘 해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50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별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의 첫 경기에 누구보다 마음 졸였을 감독은 경기가 무사히 끝나자 귀여운 핀잔을 곁들입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헤딩 아쉽네요.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 해야지. 새내기 김준호의 K리그 데뷔는 어쩌면 9년 전 이 순간 철인 김기동의 은퇴식 때입니다. 똘똘한 표정으로 아빠 곁을 지키던 꼬마는 초중고 모두 포항 유스팀을 거쳐 올해 아빠가 지도하는 포항에 입단하며 K리그 최초 한솥밥 부자가 됐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대면 외면하는 사이라는데 김준호는 롤모델 아빠를 넘어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대한 경기를 뛸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하고 아빠의 501경기 기록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본업이니까 좀 진지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는 집에서는 좀 어색하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자, 아빠. YTN 조은지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저녁에는 충남과 전북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영하권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